제가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비평 페스티벌은 사실 큰 목적을 갖고 시작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상정하는 거하고 무엇인가 실천하는 것 간에 굉장히 다른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적은 항상 크고 추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판타지가 섞여 있다면 실행하는 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첫날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방향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거나 어떤 식의 실천을 했었는지를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주관적인 부분이랑 또 객관적인 얘기랑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비평가잖아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이 3일 동안의 프로그램에서 사실 비평가로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든가 제 비평적 의견을 내놓거나 하는 것들은 기회가 없어요. 기획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게스트분들이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자신의 어떤 바탕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잠깐 하루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소설이 가장 잘 읽혔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한 여대생이 자기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당신의 소설을 읽고 갑자기 자기 연인이 너무 그리워져서 새벽 2시에 자전거를 몰고 연인의 기숙사로 갔다. 그리고 그 기숙사의 그 연인의 방에 뭐 이렇게 어떻게든 알려가지고 만났다. 그렇게 당신은 나를 움직이게 했다. 라고 얘기를 그런 편지를 받았다고 하루키가 썼던데요. 사실 저는 하루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제 특히 어제 비평가와 작가 팀을 이뤄서 발표하는 걸 보면서 바로 제가 그런 마음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10몇 년 동안 비평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어떻게 보면 익명에 가까웠던 작가들 내지는 신진 비평가들이 비평을 하는데 그리고 작품을 보여주는데 저도 빨리 달려가서 비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어저께 저한테 여러 그 6팀의 작가와 비평가 그룹이 많은 지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자극을 줬었는데요. 좋은 비평이란 그런 게 아닐까. 말하자면 비평이라는 거에 어떤 구체적 테크닉이라든가 메소돌로지가 있어서 그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체감하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나도 해보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비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의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뭐라 그러죠? 키노트 스피커 한 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적으로 정말 그 신진 비평가에게 부여한 시간들이었는데요. 황정희 큐레이터를 제가 초대를 했는데 초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거리, 프레임에서 자신을 한 명의 일하는 사람으로 삽입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뭔가 방법을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엮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분을 초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미팅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수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미팅룸은 언제나 비평가를 찾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어저께 여기 와서
스피킹을 하면서, 그러니까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다른 새로운 뉴페이스 비평가들을 만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우리 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람이 좀 있었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현대미술에서 플랫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비평 페스티벌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구나. 앞으로도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키노트 스피커의 발언이 끝나고 2명의 비평가에게 제가 20분 정도씩을 부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라.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선입견은 창작이 있고 그거에 일종의 리어가르드로, 그러니까 후위로서 비평의 쓰기와 뭐 말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제가 좀 해보니까요. 비평은 사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말입니다. 자신의 말이고 그 자신의 말이 얼마나 보편성을 얻거나 공감을 얻거나 내지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어떤 이해의 그 지평선을 열어주는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무런 대상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아도 비평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평가로서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고윤정 임나래 비평가에게는 이 얘기를 좀 해보시라. 프로포절 받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이 각자의 그 관점에서 예술과 사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비평 자체가 어떤 식으로 실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비평을 여기서 해보자면 도전적이진 않았고 말하자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관점의 비평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두 분의 그 비평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요 며칠 한국 사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 표절 문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잠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제안을 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이때 표절은 구체적으로 한 소설가의 어떤 인격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비평가로서도 글을 쓰거나 내지는 어디선가 말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자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참고 문헌을 갖고 있거나 많은 어떤 작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하는데 그것이 나라고 하는 주체의 말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윤리적 엄격성 같은 거 약간 지나칠 정도의 예민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10년 비평을 하든 20년 비평을 하든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30년이 지났을 때도 이를테면 자신의 어떤 뒤통수가 이렇게 간지럽지 않은 자신의 자리가 불안하지 않은 가장 믿을 만한 베이스먼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린 4시부터 5시 45분, 거의 6시 5분까지 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요. 6팀이 지금 작가와 비평가가 작품을 보여주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비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실제로 우리는 이 비평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작가와 비평가를 공개 모집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이게 마치 또 다른 일종의 미술계에서 선발 시스템처럼 누군가 특히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무대에 올리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젊은 세대가 지금 말하자면 시작하려고 하는 세대가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공개 모집 문구에 공모라고 말하지 않고 공개 모집이라고 그랬고 초대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정한다라든가 이런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도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런 약간 조심스러움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내지는 억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바심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한테 지금 현재는 필요한 게 아닐까.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미술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프로포절을 받았는데 그 프로포절 안에서 제가 골라낸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원하신 분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굉장히 고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평가들은 사실은 15분 동안 한 번 이 프로그램에 이 페스티벌에 참여한다? 이건 비평 페스티벌 이름에 값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2번의 발표, 2번의 크리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작가분들은 바뀌지만 비평가는 2번, 그리고 이현수 그 비평가 같은 경우는 심지어 3일 내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가를 만나서 그 작가와 어떤 식으로든 서로의 이해지평을 높이고 작품을 이해해가고 이 비평가의 비평 언어를 좀 받아들여보고 아니면 갈등하고 하는 과정이 사실 비평의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쳐보시라 시간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일정 안에서는 그걸 한 이후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김시아 임날의 팀,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제가 사실 우리 기획 측에서 이걸 작가하고 비평가를 매칭을 했어요. 근데 매칭을 할 때 사실은 얼마나 조화로운가 보다는 얼마나 생산적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만나면. 근데 물론 저도 이렇게 지원한 분들의 그 작업의 전반적인 걸 다 알거나 이 비평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포절 하나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A4 한 페이지 안에서 많은 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매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갈등도 했고요. 작가하고 비평가가 그 갈등이 현장 고스란히 청중들한테 보여주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어제 안 와서 제가 딱 지목하자면 이인복 비평가 같은 경우는 맞죠? 이인복 비평가 같은 경우는 작가를 아주 무의식 중에 서포트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작가의 말과 비평가의 말이 매우 이렇게 직물처럼 직조되는 상황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비평가분들한테만 따로 좀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첫날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지 않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기획할 때는 비평이 얼마나 다양해지거나 퍼포먼스가 가능한지를 좀 보고 싶었다, 실험하고 싶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어저께 마지막 그 윤영애 작가와 민하니 비평가가 굉장히 신선하게 비평을 실현을 시키더라고요. 사실 저도 못 해본 방식이었는데 작가와 비평가가 각자의 글쓰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노드라마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제시를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저는 계속 사실 이걸 기획할 때 제일 큰 욕망은 어떻게 언어가 물질처럼 이렇게 질량을 가질 수 있을까였는데, 어제 그 모노드라마 비평을 보면서 언어는 저런 식으로 질량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고유의 톤이나 매너나 무드를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마치 퍼포먼스 아트가 그런 것처럼 그 사건이 휘발되고 끝났으니까 다시 제가 여기서 재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세련된 언어로 여기서 설명한다 그래도 충분히 여기에 전달할 수 없지만, 어저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는 사실 가장 구체적인 물질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나윤 여미나 비평가, 그러니까 김나윤 작가와 여미나 비평가 같은 경우는, 여미나 이 친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학부생이더라고요. 학부생이라고 어저께 마지막 토론 자리에서 밝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학부생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굳이 밝힌 이유가 있는데, 엄청나게 분석을 잘하고 엄청나게 준비하고,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정말 도전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권민아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비평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작가한테 어떻게 앞으로 작업할 건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미술계에서 활동을 꽤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그런 얘기 쉽게 못 하잖아요. 작가한테 내가 당신의 그 창작의 방향을 제공해 줄게.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잘못하면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게 비평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신은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자기가 관심을 갖거나 공부를 많이 안 했던 부분은 새롭게 공부를 해서 접근했다. 김나연 작가가 동양화를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 동양화 장르에서 작업하는 작가인데요. 심지어 중국 사천왕 얘기까지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평 페스티벌을 연 거구나라는 생각을 자화자찬처럼 했습니다. 이성희 작가하고 이현숙 비평가의 경우는 사실 이현숙 비평가가 사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데요. 상당히 뭐 이렇게 말하면 이 단어의 한계가 또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근데 이때 공격적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상대방을 해하는 식의 공격성이라기보다는 내가 당신한테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공격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가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매체들, 그러니까 매체와 테크놀로지는 사실 세대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같이 봤고요. 스마트폰을 손자와 할아버지가 같이 쓰고요. 인스타그램은 이를테면 사진이 대중적으로 유포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인 거지 이 작가가 10년 전에 그런 작업을 했을 때 인스타그램을 미리 고민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그래서 비평가는 그런 어떤 굉장히 분석력도 있어야 하지만 말하자면 거시적인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시대적, 사회적, 매체적 조건들을 고려하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비평을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경자 작가와 고윤정 비평가의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제가 리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제가 그냥 말의 습관상 신진이라는 말을 좀 붙일게요. 신진 작가와 신진 비평가 그룹 안에서 저는 미술계 작가와 비평가의 그런 어떤 마이크로 월드를 보는 숙소판을 보는 것 같은 경험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갈등하고 어떻게 보면 반목도 하고 그리고 또 고윤정 비평가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언제 저는 작가한테 좀 이렇게 작가 위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작가와 비평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비평가가 마치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시다바리처럼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데 고윤정 작가, 비평가와 이 한경자 작가의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평이성이라는 게 한국 미술 비평에서 되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이 평이성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온건한 것들, 온건한 글쓰기, 작품을 설명하는 글쓰기, 보조적인 비평 이런 식으로 해소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비평에 좋은 것일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반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작가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작품의 형식 요소들을 발견해서 그걸 되게 주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르기가 당신 그림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작가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었던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하나만으로도 앞서의 그런 평이하게 그리고 온건하게 접근하려고 했던 태도, 비평적 태도가 상당 부분은 극복되고 또 빛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은 무엇인가를 인벤팅할 수도 있지만 발견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발명할 수도 있지만 발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혜림 작가와 이진실 비평가의 경우 이 경우에도 사실 되게 온건하게 그리고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혜림 작가 같은 경우 이렇게 뭐랄까 좀 소박한 상태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건 저는 사실 삶으로부터의 예술이라든가 삶으로부터의 비평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막 강요하는 거 별로 매력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니라 경험의 구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구체성은 우리 개인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인디바이드하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온소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 경험은 다른 사람의 어떤 주관적 경험과 쉐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이 서브젝티비티, 주체성이라고 하는 걸 확보하게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점에서 경험 그리고 삶으로부터라기보다는 경험으로부터의 비평과 창작 그리고 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까 제가 잠깐 인용했던 하루키의 글의 그런 어떤 충동질 있잖아요. 충동 능력 같은 건 사실 하루키의 경험이거나 내지는 그 여대생의 어떤 경험의 세포를 자극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김시아 임나래 작가였는데 이 경우도 이렇게 비평 내지는 작품을 해설하는 어떤 전형성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갑자기 이제 어제도 제가 우려했던 말하자면 저는 리뷰하러 나와서 네가 비평가 중에 비평가야? 뭐 이런 식으로 테스팅하는 것처럼 마치 오디션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다시 걱정이 좀 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전형성이라고 말하는 건 나쁘다는 의미를 갖지 않고 일종의 일반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이 또 비평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작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내가 쓴 말과 내가 뱉은 발화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 가능하고 또 공유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그 일반성과 전형성을 만들 텐데요. 그런 점에서 이 분들도 그랬다는 생각을 좀 하고 비평의 가장 구체적인 그 활동은 사실은 해석입니다. 해석, interpretation. 근데 그 해석을 누군가는 발견을 통해서 더 구체화하거나 고양시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쓰기를 통해서 내지는 베껴쓰기를 통해서 한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서 어저께 발표한 그 작가들과 비평가는 제가 전형성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 해석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애썼다라고 말할 때 그 애씀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기쁘고요. 한편으로는 그 해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발명의 언어의 발명으로 갈 수 있을까? 저도 한 명의 비평가로서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어제 우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